지금은 코로나 시대. 우리는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있다. 마스크도 이제는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렸다. 뜨거운 여름에도 절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어릴 적 엄마 말 안 듣고 내 고집만 피우다 몇 번 호되게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이 딱 그런 기분이다. 우리는 지금 호되게 아픈 중이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날마다 최고 기온 갱신하는 여름입니다. 그쵸? 여기에 코로나까지 합세해서 정말 분위기 제대로 망치고 있네요. 휴가를 떠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쉽게 목적지를 정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휴가지에 사시는 분들은 와, 정말 휴가 계획을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딘가요? 저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참 좋겠는데 남해나 동해나? 제주살이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막연하긴 했지만 한때 제주살이가 매우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관련 서적도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볼까?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작가는 어느 날 제주 이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떠나죠. 제주도로. 작가는 직업이 방송작가였어요. 하지만 제주도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나마 적성에 맞을 만한 직업을 선택한 게 바리스타였고, 서울에서 틈틈이 경력을 쌓아 제주도 입성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제주살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 책은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전 얘기죠. 지금과는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주살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변함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처음 북수에서 펴낸 김지은 작가의 제주에서 한번 살아볼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던 날, 2016년 10월 4일 밤의 일이다. 써야 할 글이 있어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태풍 차바가 제주를 지나가고 있었다. 밤 10시쯤부터 차츰 바람이 강해지더니 12시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세찬 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들었다.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자 베로나가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다. 이 녀석은 무려 10kg이나 되는 중형견이니 처음 데려올 때만 해도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리라 기대했지만 알고 보니 덩치에 걸맞지 않게 겁도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다. 일단 천둥번개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내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바람 소리를 희석하려고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곡을 틀었다. 창문을 가렸더니 베로나도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울림이 집안까지 느껴질 때마다 화들짝 놀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집 전체가 들썩거리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 줄 알았다면 창문에 테이프라도 좀 붙였을 텐데. 우리나라를 스쳐갈 거라던 기상청의 예보가 한 끗 차이로 틀리면 얼마나 큰 불안을 야기하는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차피 잠을 청하기는 그른 밤이었다. 바람소리가 너무 커서 어차피 잠도 못 잘 것 같았고, 잔뜩 겁을 먹은 베로나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려면 내가 더 태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몇 가지 이유로 작업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정전이 되고 말았다. 맙소사. 정전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 좀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어서 파일이 날아가진 않았지만 더 큰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졌다. 일단 어둠부터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핸드폰 플래시에 의지해 건전지를 찾고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켰다. 베로나는 정전 때문에 많이 무서웠는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진정시켜봤지만 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밖에서는 이웃집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나도 무서운데 이 녀석은 오죽할까 싶었다. 정전을 신호로 태풍이 절정에 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나갈 일만 남았겠지? 한두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나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노트북 전원도 아예 끄고 베로나를 품에 안았다. 만에 하나 더 큰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창문이 깨지는 사태였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선 1층에 사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면 될 일이다. 빗물이 들이친다면 귀찮은 일이 더 생기긴 하겠지만 어차피 집에 비싼 물건이 없으니 피해도 크지 않다는 계산이 서기도 했다. 그렇게 정리하고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내가 걱정할 일이 생길 확률은 아주 낮을 테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시내가 아니라 중산간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면 당장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예상대로 한두 시간이 지나자 바람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전기도 다시 들어왔다. 고작 형광등을 다시 켤 수 있게 된 것뿐인데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베로나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안정을 되찾고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도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상하게 신이 났다. 어마무시했던 5일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1층 집주인으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다. 어젯밤에 피해가 없었느냐며 어디 물이 샌다거나 문제 생긴 건 없는지 물었다. 나는 잠깐 정전난 것 말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대답했는데 1층은 집에 물이 들어왔다고 했다. 얘기를 듣고 내려가 보니 조그만 마당이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1층 집에 물이 얼마나 들이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며칠 동안 물건을 내놓고 말리거나 수리하는 소리가 들린 걸 보니 오히려 2층에 사는 내가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간 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룬 후 나는 혼자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말, 혼자 사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이 물음의 진짜 대답과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었다. 그래, 나는 혼자 사는 여자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혼자 사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이 말에는 나에 대한 상대방의 호의가 깃들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처럼 하는 말인 밥은 먹었어처럼 관심과 걱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의 걱정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쯤에서 누구도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짚어보려고 한다. 어쩌면 이건 많은 사람들의 환상을 산산조각내는 이야기라 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면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나도 그동안 제주에 오기 전에 제주에 관한 책을 읽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쁘게 포장된 제주만 보고 막연한 동경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닐까? 아름다운 자연경관, 여유 있는 사람들, 평화롭고 느린 삶, 전망 좋은 카페와 그림 같은 풍경. 제주는 역시 매력적인 곳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결코 예쁘게 포장된 단면만을 봐서는 안 된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든 장단점이 공존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삶의 공간이 아름다운 면만 갖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이라면 또 모를까 한 번쯤 살아보려고 생각한다면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는 겁이 많은 여자다. 태풍으로 정전만 돼도 어쩔 수 없이 불안해지고 벌레가 출몰하면 너무 놀라서 몇 시간 동안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그날 밤에 꼭 벌레가 등장하는 악몽을 꾼다. 잠자리, 나비, 개미 빼고는 다 무섭다. 공포영화는 예고편도 못 봐서 여름철에는 영화 시작 직전에야 입장한다. 서울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고 밤늦도록 불을 밝힌 점포와 수많은 가로등이 있어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 수 있었지만 제주는 해가 지면 길거리의 유동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집에 들어온다. 제주 시내에 살고 있지만 여자 혼자 걷는 밤길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인지 저녁 약속이 있는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준다. 그런데 이건 내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4대 강력범죄 발생률 전국 1위다. 그것도 몇 년째 계속. 여기서 4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에 해당한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단어들이다. 과연 이런데도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문 열어놓고 다녀도 도둑 한 번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범죄 없는 제주였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유입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가 무려 8,500명에 육박한다. 지역사회에서도 이제는 문 열어놓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게 그 이유다. 사회적 이슈였던 연동 성당 살인사건 이전에도 제주시청 부근에서 살인사건 용의자가 시청 대로변에서 칼을 든 채 검거된 사건이 있었고 그전에는 시청 앞 공중화장실 성폭행 미수 사건도 있었다. 중앙 언론의 기사로 다뤄지는 건 극히 일부분이다. 때문에 나도 제주도를 여행으로만 오갈 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혼자서 올레길도 막 다니고 겁없이 쏘다녔지만 지금은 절대로 혼자서 올레길 탐방에 나서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솔직히 나는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살인, 강도, 성폭행, 묻지마 범죄. 끔찍하고 섬뜩하고 몸서리치게 무서운 일이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쯤 되면 겁 많은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제주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혼자 사는데 무섭지 않냐는 질문에 굳이 답을 한다면 무서울 때도 있지만 괜찮다. 그러니까 살지, 안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나. 내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면 좀 더 단순하고 쉽게 바꿔보자. 나는 제주에 온 것을 엄마한테 제주 이민이 아니라 제주로 이사 왔다고 말했다. 이민은 어렵고 이사는 쉽기 때문이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말이 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제주에 혼자 사는 여자라는 필터를 장착하고 본다. 여기서 제주에라는 전제를 빼고 본다면 어떨까? 서울에 혼자 사는 사람은 수두룩하다. 물론 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렇다면 서울이라고 뭐 다른가? 1인 가구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무섭지 않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어쩌면 간혹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뭐 나만 혼자 사나? 그런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 맞는 말이다. 걱정과 불안으로 삶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났을 때 그 일대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 감정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대부분은 이제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적으로 그 길을 지나다닌다. 결국 이런 공포와 무서움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사고방식을 가졌느냐에 달렸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달라 보인다면 그건 그들의 머릿속 깊이 숨어 있는 여자라는 선입견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음은 분명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그런데 이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조심하면 됐지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나친 걱정은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지나친 욕심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불필요한 걱정은 좀 떨쳐버리고 사는 요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알쏭달쏭 복잡한 인생인데 꼭 필요한 걱정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주의 부족 직업군. 제주살이에 대한 로망이라면 누구나 비슷비슷한 상상을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로망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디서든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니 제주에 와서 취업해보면 어떨까? 미리 말해두자면 고소득에 대한 꿈은 고이 접어두시라. 초를 치는 얘길지도 모르지만 제주도는 전국 17개의 시도 중 연평균 근로소득이 최하위고 가구당 연평균 소득 역시 만년 꼴찌다. 그래도 기꺼이 일할 생각이 있다면 부족 직업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제일 큰 시장인 여행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흔히 생각하는 가이드는 대부분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준급의 중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영어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국어는 필수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힘든 일이라고 한다. 단순히 관광지 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을 데려가거나 물건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국인 단체 여행 가이드가 여행 관련 업종 중에서는 수입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내국인 단체 여행 가이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무래도 가이드이기 때문에 제주를 많이 알수록 말을 잘할수록 유리하다. 현장 가이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행 관련 일자리가 여행 상품이나 관광시설의 입장권 등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상담직이다. 평균 임금이 낮은 건 감수해야 하지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이 가능하다. 여행업 다음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건축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으로 제주 건축 경기가 호황이라 관련 분야 경험자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설계뿐만 아니라 현장 소장, 토목, 현장 실무자까지 건축업에 경험이 있다면 제주도에서도 비교적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제주도는 이미 몇 년째 건축 경기가 호황인데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다. 육지에서 모셔다가 일을 하다 보니 작업 진행이 더디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못주머니만 차도 데려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5년은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다. 세 번째는 다양한 서비스업이다. 골프 캐디, 호텔리어, 바리스타가 대표적이다. 서비스업 힘든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성격에 맞는 사람이라면 아주 못할 일도 아니다. 호텔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면 만만한 게스트하우스 스텝, 줄여서 게스텝도 있다. 내가 아는 친구도 서귀포에서 게스텝으로 3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금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는데 급여는 게스트하우스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직장보다는 확실히 더 자유분방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놀고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참고로
저녁에 파티가 있어 재미있는 만큼 사건, 사고와 처리할 일도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도저도 싫은 사람에게도 최후의 보루는 있다. 바로 농사꾼이다. 그런데 농사는 정말이지 어지간한 체력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다.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직장에 소속돼 출근하는 게 싫고 전문 기술도 없다면 감귤밭에서 일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워홀 가듯이 감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체력 좋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 감귤 수확철에는 하루 일당이 남자는 14만 원, 여자는 7만 원에서 8만 원 선에서 지급된다고 한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하는 일이라 적잖이 고생스럽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한다면 이마저도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올레길을 걷다가 밭에 앉아서 혼자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그 할머니는 얼굴부터 손등까지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밭은 너무 넓어 보였고 쪼그려 앉은 할머니의 체구는 나보다도 훨씬 작고 약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짠한 마음과 숙연한 마음이 교차했다. 할머니한테 다가가 앉으며 물었다. 할머니, 왜 혼자 나와서 일하고 계세요?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알 수 없는 말을 섞어가며 대답해 주셨는데 내가 이해한 대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자식은 제주 시내에 산다고 했다. 밭은 결코 넓은 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 하면 금방 한다고 하셨다. 내 기준에서만 넓은 거였나 보다.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너무도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에 남는 대로 덧붙인다. 망치질이나 호미질이나 물질이나 힘든 일에는 다 무슨 질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젓가락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똑같이 힘드니까. 서울엔 있고 제주엔 없는 것들. 있었는데 망했지. 백화점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다. 예전에 한 군데 있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철수했다고 한다. 60만 인구가 사는 큰 섬에 그 흔한 백화점 아울렛 하나 없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망해서 나갔다는 말은 더 쇼킹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은 대체 어디서 쇼핑하는 걸까? 어느 날 아는 동생 K가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아래 위로 새 옷을 샀다며 기분 좋은 얼굴로 자랑을 하기에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다. K는 해맑게 웃으며 어제 5일장 가서 5천 원에 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이를 만났다. 날씨가 추워질 무렵이라 바닥에 뭐 좀 깔아야겠다고 했더니 반색을 하며 5일장에 가서 사라고 추천했다. 자기도 며칠 전에 5일장에 가서 엄청 큰 러그를 득템했다며 원래 5만 원 달라는 걸 몇 번씩 깎고 깎아서 3만 5천 원에 샀다고 흥정 결과에 기뻐했다. 물론 그 큰 러그를 집까지 들고 가느라 엄청 고생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5일장에서 쇼핑한 후 만족감을 표시했다. 요즘도 장이 서는 날마다 그 주변 도로가 막히는 걸 보면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5일장의 인기가 여전한 것 같다. 나도 이따금씩 5일장에 간다. K처럼 옷을 사거나 J처럼 러그 같은 것을 사본 적은 없고 제주산 마늘이나 잡곡 같은 식재료를 주로 사오곤 한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5일장이 싸고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J를 만난 후에 나도 5일장에 가서 러그를 사려고 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었다. 바로 이거다 싶은 물건도 아닌데 무겁게 들고 가는 고생을 사서 하고 싶지는 않아서 결국엔 구경만 하다가 돌아섰다. 나오는 길에 보니 숯불 석쇠구이 김을 팔고 있는 아저씨가 눈에 띄었다. 시식해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2봉지를 샀다.
아저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봉지 안에 있는 김을 잘라주면서 습한 날씨에 김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와 눅눅해진 김을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다. 사실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몰랐다는 듯이 귀 기울여 듣고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거무스름한 아저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5일장에 가면 늘 이런 식이다. 이날도 나는 5일장에 가서 입으로 들어갈 것만 바리바리 사들고 돌아왔다. 비록 조금 불편하고 특별히 산 게 없어도 5일장에 가면 왠지 배부른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재래시장만 이용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공산품 같은 것은 대형마트에서 사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고 저렴하다. 또 가전제품을 사려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전자제품 매장을 찾아가야 한다. 서울처럼 논스톱 쇼핑이 가능한 백화점이 있다면 좀 더 편하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쇼핑하는 문화가 없어서 제주도민들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에는 백화점이랑 아울렛만 없는 게 아니라 삼초백도 없기 때문이다. 번화가를 다녀봐도 중국인 관광객을 제외하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빈부격차가 없진 않지만 일단 겉으로 봐서는 그 격차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게 삶의 모습이 다들 비슷비슷하니 서로 상대방이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따위에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뿐이라는 듯 행동한다. 해마다 개발도상국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서울은 유행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니 상대적 박탈감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가만 보면 무력이라는 것도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친구가 어느 날 새로 나온 핸드폰을 들고 나오면 아, 나도 핸드폰 바꾸고 싶다고 하거나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하면 나도 하나 지를까? 하며 무력이 자극을 받는다. 그런데 제주에는 쇼핑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부터 없으니 누가 누구랑 비교를 하고 무엇을 얼마나 부러워할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경쟁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일 리 없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말이라고 한다. 나는 우리가 좀 더 행복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노년. 작년 가을 무렵의 일이다. 한여름의 불볕더위와 휴가철이 지나간 뒤 평소 관광객의 발길도 뜸한 서귀포의 어느 해변에서 내가 본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다. 그것은 나이 든 부부의 뒷모습이었다. 백발이 된 아내와 머리가 듬성듬성 빠진 남편은 바다를 향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평화롭고 따스한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렁이는 파도를 잠재울 수 없었다. 파랗게 빛나는 바다보다도 이들의 뒷모습에서 더 큰 감동이 몰려왔다. 사진을 찍고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눈앞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먼 미래의 나의 꿈이었다. 나도 이들처럼 나이 들고 싶다.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외롭지 않게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부유하진 못하더라도 때때로 바닷가에 앉아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 바람은 30살의 내 모습은 이럴 거야 라고 쉽게 하던 상상과 다른 현실만큼이나 엄청난 괴리감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꿈조차 꿀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마다 자기만의 희망사항을 가득 품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힘이다. 그래서 나도 조용히 꿈꿔본다.
제주의 노인들처럼 나이 들면 좋겠다고. 나는 제주에 내려올 때만 해도 노후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는 알량한 보험 2개가 전부였고, 게다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서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허황된 생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굳이 나이 먹고 늙은 노년의 내 모습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안과 안티에이징의 시대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만 봐도 늙음은 부정적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나도 그렇다. 30 이후로는 오직 내가 30대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만 있을 뿐 더 이상 나이가 많아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노년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던 내가 노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 건 전적으로 제주에서 마주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영향이다. 굳이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서울에 살면서 마음 아파하던 일 중 하나는 폐지 줍는 노인, 그리고 사시사철 지하철 입구나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노상을 하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묘한 죄책감이 들었다.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몫일지도 모르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으로서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빈약한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었다. 나 하나 좀 보태준다고 그들의 삶이 쉽게 달라지진 않을 터였다. 그만큼 그들이 떠안은 삶의 무게는 무거워 보였다. 그래서 나는 못내 외면했고 눈을 돌렸다. 외면한 대가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다. 제주에서는 그런 분들을 마주할 일이 없어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서울에 가면 또다시 그들의 삶을 멀찍이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곤 한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서울에 갔다가도 서둘러 제주에 내려오고 싶은 날도 있다. 반면 제주에서는 그렇게 마음 불편해지는 순간을 접한 기억이 없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제주도는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고령화 사회의 다음 단계인 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노인이 살고 있는데도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동네 곳곳에 있는 클린하우스, 즉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면 항상 그대로 쌓여있는 종이박스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제주의 노인들은 다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걸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 일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산에 가서 고사리를 채취하고 집 주변에 심은 농작물을 가꾸기도 한다. 물론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놀면서 먹고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 놀면 뭐하냐며 안 해도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주의 노인들은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생계를 위탁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고 제주의 문화 자체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나이 든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효 사상이 중요시되지 않는 문화다. 삶의 자립성을 죽는 날까지 이어가려는 제주 노인의 습성은 힘들게 살아온 근현대의 역사적 배경 탓이라는 해석이 많다. 마치 숙명처럼 아픔을 짊어진 채로 이어져 온 그들의 삶에서 나이 든 부모의 태도는 결국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자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는 무한한 자식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위대하다. 어쩌면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제주의 노인들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우리 세대가 미처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배려, 인내와 열정, 삶에 대한 감사와 여유를 전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순박한 제주의 어른을 만나면 더욱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 요즘 말로 금수저가 따로 있는 시절도 아니라 이분들이 지나온 삶의 풍경이 맑기만 하진 않았을 텐데 시시때때로 비바람이 몰아친 날들을 견뎌내고 오늘날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외유내강이라는 말에 딱 걸맞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제주의 어른들을 생각하며 먼 미래의 나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본다. 사소한 일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대인배처럼 웃어넘기며 타인에게 관대하고 매사에 여유롭고 삶에 있어서는 죽는 날까지 열정적인 이루 말할 수 없이 완벽한 노년의 모습을. 네, 아직도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읽을 수 있는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주도 텃세 적응기나 제주방언이 아닌 제주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초보 제주 이주민 탈출을 위한 꿀팁까지 이런 상세한 얘기는 직접 책을 통해 만나보셔야겠네요.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눈앞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작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힐링필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